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낯선 얼굴로 변하는 순간을 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작은 소름이었지만 그 끝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놓았어요. 돌이켜보면 거짓말이라는 게 참 사소한 데서 드러나는 법인데 왜 그 크고 작은 위험 신호들을 애써 무시해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믿음보다는 믿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였던 것 같아요. 인생을 통틀어 가장 사랑했고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저와 결혼이라는 문턱을 넘었던 이 남자뿐이었으니까요. 남편과 만나게 된 건 제가 운영하고 있던 꽃집을 한참 플라워 카페로 확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부모님의 건물 1층에서 꽃집을 하고 있었는데 옆 가게가 이전을 하면서 비게 되어 그 공간을 확장하여 카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리스타 자격증은 따놨지만 제대로 카페 일을 해본 적은 없어서 경험이 있는 바리스타를 채용해서 오픈 준비를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사가 끝나갈 때쯤 채용 공고를 올렸고 생각보다 빠르게 지원자가 생겼어요. 나이도 저와 얼추 비슷하고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근무한 경력도 길어서 믿음이 갔어요. 면접 때도 꼼꼼한 스타일인 게 느껴졌고 사진보다 인상이 멀끔하고 스타일이 좋아서 이런 사람이 카페에 있으면 여자 손님들 좀 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야말로 합격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채용을 진행했고 같이 카페 오픈을 준비하게 됐어요. 면접 때 제대로 본 게 맞았는지 성실하고 꼼꼼해서 일하는 스타일이 잘 맞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는 3살 어렸지만 부드럽고 유쾌한 성격에 금방 친해졌어요. 커피 쪽은 현우 씨가 맡아서 해주면 좋겠어요. 제조는 같이 할 거지만 메뉴 픽스랑 신메뉴 개발 다 전반적으로 믿고 맡길게요. 맡겨만 주세요.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도 일 많이 해봤고 개인 카페 오픈 멤버로도 일해본 적 있어요. 자신 있게 말한 것처럼 정말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감성으로 메뉴판을 뽑더군요. 제가 생각했던 느낌의 그 사람의 아이디어까지 얹으니 제법 트렌디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의 카페가 완성이 됐어요. 카페는 오픈하자마자 여자 손님들로 가득 차더군요. 아무리 직원이 멀끔하다지만 어디서 입소문이라도 듣고 온 것처럼 손님들이 밖에 줄까지 서길래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우 씨,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지? 따로 광고를 많이 돌린 것도 아닌데? 그게 제가 광고를 좀 했거든요. 현우 씨가? 무슨 광고를 했길래? 따로 돈 들여서 광고를 한 거야?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커피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알고 보니 방송 출연 경력이 있어 커피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와 팬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아니, 그걸 왜 이제 말했어? 나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럼 사장님이 저 불편해하시고 안 뽑을까봐 그랬죠. 전 여기서 꼭 사장님이랑 일하고 싶었거든요.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도 사람이라 그런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렇게 경력을 차곡차곡 잘 쌓던 사람이 굳이 커피 쪽에 문이 아닌 저랑 일하고 싶었던 이유가 궁금했지만 분위기가 이상해질까 차마 묻지 못하고 지나갔어요. 그때부터 묘하게 그 사람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커피도 맛있고 손님들에게 워낙 친절하게 하다 보니 카페는 금방 입소문이 나 장사가 잘 되더군요. 그렇게 바로 옆에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좋아졌어요. 일 때문에 하루 종일 붙어 있어서 그런지 정이 더 빨리 붙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둘이서 운영하는 카페인데 둘이 만나면 헤어졌을 때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좋아하는 마음을 접어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현우 씨도 저와 마음이 같았고 제 적극적으로 해오는 대시를 당해낼 체간이 없더군요. 그러다 결국엔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생겨 만나보기로 했죠. 연애가 영업에 방해로 작용될까봐 늘 조심했지만 생각보다 성격이 잘 맞아서 불화가 거의 없는 커플이 됐어요. 눈치가 워낙 빠른 사람이라 그런지 싸울 뻔하다가도 제 감정이 올라가려 하면 센스 있게 바로 사과하면서 제 비위를 살살 맞춰주니 크게 화낼 일이 없더라고요.
사귀는 내내 저에게 언성을 높이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늘 예쁜 말로 격려해주며 안정적인 연인이 되어주니 어느 순간부터 의지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2년쯤 사귀고 나니 마침 저도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둘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랑 결혼 생각이 있다면 빨리 했으면 좋겠어. 연애도 좋지만 지금 우리가 일도 같이 하고 있잖아. 결혼을 하면 더 안정적이게 될 것 같아.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남편이었어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왠지 모르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렇긴 하지. 근데 그런 이유 말고 나랑 결혼하고 싶진 않아? 응? 당연히 결혼하고 싶지. 당신은 무슨 당연한 소리를 물어. 내가 결혼 얘기를 괜히 꺼냈겠어? 살짝 당황하면서 허둥지둥 대는데 당시엔 저도 살짝 서운한 마음에 그냥 해본 소리라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사소한 반응들도 다 이유가 있던 거였더라고요. 그날 대화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남편과 저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왔어요. 서글서글한 인상이 싹싹하게 구는 남편을 보고 부모님은 참 마음에 들어 하셨죠. 너보다 나이가 어리다기에 걱정을 했는데 전혀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센스도 있고 듬직한 성격이구나. 엄마는 안심이 된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남편이 마음에 걸리는 행동을 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 댁 너무 좋다. 독립하기 전까진 당신도 여기서 같이 산 거야? 그렇지. 카페 시작하면서 독립했으니까. 3년 전까지는 나도 여기서 같이 살았어. 그래? 그럼 나 당신이 쓰던 방이랑 집 구경 좀 하고 싶어. 구경 좀 시켜주면 안 될까? 그래, 궁금하겠네. 네가 집 소개 좀 시켜주렴. 부모님께서 선뜻 다녀오라는 듯 손짓하셔서 얼떨결에 남편을 데리고 친정집 구경을 시켜주게 됐어요. 뭔가 기분이 묘해서 좀 소극적으로 방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남편이 적극적으로 방에 들어가 하나하나 샅샅이 뜯어보더라고요. 와, 이게 당신이 쓰던 방이야? 진짜 넓다. 방 한 칸이 뭐가 이렇게 넓어? 집도 넓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방이 크니까 확 체감이 되네. 너무 좋았겠다. 부모님이 큰 방을 주셔서 덕분에 친정에 살 때도 편하게 잘 지냈지. 당신 방이 이 정도면 안방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한데? 어디야? 이쪽 같던데?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 방은 보여드리기 좀 그런 것 같아서 주춤하는데 남편이 대충 어디인지 알 것 같다는 표정으로 성큼성큼 걸어서 안방문을 확 열어 제끼더라고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얼어있는데 남편이 방 안에 휙 들어가 버려서 황급히 따라 들어갔어요. 와, 여기가 장인 장모님 방이구나. 우리도 이런 집에서 살면 좋을 텐데. 드레스룸도 있고 화장 공간도 따로 있네. 화장실도 있고. 여긴 부모님 방이니까 얼른 나와. 허락도 못 받았는데. 허락? 아까 받았잖아. 집 구경하라고. 안방은 좀 다르잖아. 그래? 안방은 집 아닌가? 안 될 건 또 뭐야? 안방이 제일 좋은 방인데 안방을 봐야 그 집을 전체적으로 보는 거지. 저랑은 아예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니 어디서부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부모님께서도 집 구경을 하라고 하긴 했지만 막상 사야 될 사람이 너무 스스럼없게 안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버리니 내색은 안 했지만 많이 당혹스러우신 눈치였어요. 그래서인지 헤어지기 전 남편이 잠깐 화장실 가느라 자리를 비웠을 때 제게 슬쩍 물어보더군요. 너는 아직 인사를 안 갔다고 했지? 네, 다다음 주쯤 인사드리러 가요. 그래, 상대방 집에 가보는 것도 중요하지. 왜요, 엄마? 뭔가 마음에 걸리세요? 아니야. 다 좋았는데 안방을 저렇게 들어가는 걸 보니 조금 가정교육이 부족한 환경에서 자랐을 수도 있나 싶어서. 그래도 네 말대로 사람 착하고 성실해 보이는구나. 그거 하나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그 집 분위기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물었어. 걱정 마세요. 평소에도 부모님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그렇게 이상한 분들은 아닐 거예요. 남편에게 연애하면서 들었던 시댁의 분위기는 서로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는 집이었어요. 많이 투닥대도 금방 화해하고 다시 화목한 저희 집과는 다르게 성인이 되어서는 한 번도 싸워본 적 없지만
그만큼 친하지 않다는 게 남편의 입장이었죠. 그래도 가족 내 불화가 없었다는 걸 보면 시부모님과 큰 갈등이 생길 일은 별로 없겠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댁에 가는 날이 다가왔어요. 집이 생각보다 너무 깨끗하고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다는 게 시댁의 첫 인상이었죠. 와, 어머님, 아버님, 집이 너무 예뻐요. 감각이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 이 사람이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공을 좀 들여놨지. 예쁘다니 다행이네.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온화해 보이셨지만 말수가 극도로 적으셨어요. 많이 어색한 모양이신지 저 몰래 서로 팔을 툭툭 밀며 말 좀 해보려는 제스처를 하실 정도였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서서 이야기를 주도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친밀해지려면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알면 좋으니 이것저것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 어릴 때는 어땠어요? 어렸을 때 얘기 물어보면 그냥 평범했다고만 하고 이야기를 하도 안 해줘서 늘 궁금했거든요. 어릴 때? 사실 현우는 어릴 때 특별할 건 정말 없었는데 그냥 순하고 얌전했지. 그랬지. 말도 잘 듣고 속 썩이는 일 같은 건 없었어. 성실했고. 그래요? 정말 당신 말이 맞네.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반항도 한번 안 했어요? 현우는 사춘기도 없었어. 키우기 편했지. 그랬구나. 두 분도 한 번도 싸운 적 없으셨다고 들었어요. 저희도 앞으로 부부 생활 하게 되면 어머님, 아버님처럼 안 싸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으니 갑자기 두 분께서 시선을 주고받으며 당황하시는 눈치더라고요. 그 반응에 처음에는 제가 좀 무례한 걸 여쭤봤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한 질문을 한 것 같아 이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 겨우 입을 여시더라고요. 그냥 서로 비슷한 성향이라서 안 싸운 거라. 둘이 성향이 잘 맞는 거면 별로 안 싸울 거야. 그 대답을 듣는데 순간 이런 대답을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고 당황스러울 일인가 싶은 생각이 살짝 스쳤어요. 그래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긴 하니 그럴 수 있다 싶었죠. 그런데 이 이후로 대화를 이끌려고 했던 질문들의 대답이 다 이런 식이었어요. 뭔가 구체적으로 일화를 들은 건 없고 두루뭉술하게 겉에서만 빙빙 도는 듯한 느낌이었죠. 제가 어렸을 때 말을 안 들었던 이야기를 저를 키우면서 감동받았던 이야기, 부부 생활에 대한 진지한 조언까지 해주셨던 저희 부모님과는 사뭇 다르더라고요. 가족마다 분위기가 다르기도 하고 남편 말대로라면 싸운 적도 없는 만큼 친밀하지도 않은 집이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이상할 건 아닌가 하고 넘어갔죠. 상견례 때도 저희 부모님 눈도 잘 못 마주치고 긴장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저희 부모님께서 챙겨드릴 정도였어요. 긴장이 되는 건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사돈께서 너무 떠시니 저희도 덩달아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조금 편하게 계셔도 됩니다. 저희가 뭐 서로 면접 보러 나온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서로 좋다 해서 만나 뵙는 건데요. 우리 현우가 이렇게 좋은 집안에 장가간다고 생각하니 기쁘기도 하고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 현우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안 그래도 우리 이서방이 어찌나 싹싹한지 안 예뻐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아드님 정말 잘 키우셨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시부모님 긴장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시부모님은 워낙 말수도 적었고 남편을 칭찬해도 어색한 듯 웃기만 하셨어요. 오죽하면 상견례가 끝나고 부모님께서 저를 잠깐 붙잡고 몰래 귀에 속삭이실 정도였어요. 이서방이 부침성이 좋아서 부모님들도 그러실 줄 알았는데 전혀 딴판이네. 뭘 물어봐도 뭐 하나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일이 없고 네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그랬니? 낯을 좀 많이 가리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어릴 때 그랬는데 크면서 많이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뭐 우리야 상견례 때 보고 결혼식 때나 보면 그만이지만 늘 저러시면 네가 조금 힘겨울 수도 있겠다. 이서방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줘야겠네. 그런 부분이라면 걱정 마세요. 결혼하고 시댁이랑 소통은 남편 쪽이 완전히 책임지기로 했어요. 그렇게 안심시켜드렸지만 그래도 친정 부모님께서는 걱정스러운 눈길을 지우지 못하시더라고요. 좋은 집안이라며 안심하는 눈치는 아니셨지만
그렇다고 딱히 시댁 쪽에서 결혼을 엎을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시는 눈치였어요. 시부모님의 소극적인 태도는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 생신은 언제셔? 나도 미리 알아둬야 준비하니까. 아, 생신? 그건 신경 안 써도 돼.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신경 안 써도 된다니. 우리 가족은 서로 생일 같은 거 안 챙기는 분위기라. 당신도 알잖아. 우리 집은 분위기 달라도 한참 다른 거. 그렇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결혼했는데 생신을 안 챙겨드리는 건 좀 그렇지 않아? 괜찮다니까. 오히려 안 챙겨드리다 챙겨드리면 그게 더 이상해.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챙기면 서운해 하실 텐데. 무슨 그런 걱정을 해. 내가 우리 집 안 챙긴다고 장인댁 안 챙길까봐? 그럴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각자 집안 문화대로 맞춰주면 되는 거지 뭘. 아무리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데. 우리 집은 완전히 개인주의라니까. 물론 당신 입장에서도 너무 낯선 일이긴 하겠지만 적응되면 괜찮을 거야. 이 행사 저 행사 다 불려가는 집안보단 낫진 않아? 그렇긴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됐어요. 본인이 본인 부모 안 챙겨도 된다는데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개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남편은 저희 부모님 생신은 아주 알뜰살뜰 잘 챙겼어요. 그런데 슬슬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한 건 결혼 후 첫 명절 때부터였어요. 어머님 잘 지내시죠? 네? 어머님? 명절 전이라 언제쯤 방문하면 좋을지 남편에게 아무리 물어도 화제가 넘어가길래 답답한 마음에 직접 어머니께 안부 겸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마치 제 번호를 저장을 안 해둔 것처럼 반응하시더라고요. 순간 등골이 서늘했죠. 저예요, 어머님. 우리 며느리구나. 그래, 어쩐 일이니? 다름이 아니라 이번 추석 때 찾아뵈려고 하는데 언제가 좋으실까 해서요. 추석 말이니? 아니, 뭐 괜찮다. 안 와도 된다. 뭘 명절 때 그리 만나려고 해. 네? 명절인데 그래도 찾아뵙고 인사도 드려야죠. 괜찮다니까. 요새 며느리들 그렇게 옛날처럼 명절 챙기고 시부모 챙기는 분위기도 아니고. 연휴 긴데 둘이 푹 좀 쉬거라. 우리는 명절 때 모이고 그런 가족 아니니까 편하게 생각해. 가끔 이렇게 안부 전화나 주고받으면 됐지. 처음엔 이게 쿨한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뭔가 찜찜한 마음에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을 하니 주변 친구들은 한결같이 부러워하는 반응뿐이었어요. 요즘 진짜 세상 많이 바뀌긴 했다. 명절 때 둘이 쉬라고 하는 부모라니. 그냥 즐겨. 나중에 어차피 시부모님 편찮아지시거나 하면 이렇게 자유롭게 보내지도 못한다. 어차피 남편은 너희 부모님한테 할 도리 다 한다면서 시부모가 직접 오지 말라는데 굳이 우겨서 갈 필요는 없잖아. 그렇긴 하지. 그런데 가족마다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다를 수가 있나? 우리 집도 남편네 식구들에 비하면 좀 개인주의라서 남편이 이해 못하긴 하더라. 나도 시댁 보면 엄청 가정적이라서 신기할 때 많아. 니네 부부도 좀 극단적이긴 해도 네가 편한 쪽이니까 그냥 좋게 생각해. 자주 봐서 사사건건 부딪히는 것보단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는 쪽이 낫지. 친구들의 부러움 담긴 조언에 이것 또한 마음 한켠에는 걸리지만 그러려니 지나갈 수 있었어요. 이것도 처음 몇 번이나 마음에 걸렸지 결혼 2년째 되던 해부터는 나름대로 적응이 되더라고요. 시댁을 안 가고 남편과 친정하고만 교류하니 그냥 연애할 때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일어나서 함께 출근한다는 점 빼고는요. 그날도 매일처럼 함께 일어나 가게 오픈 준비를 하고 모닝커피를 찾는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쪽에서 커피를 열심히 만들고 있던 남편을 본 건물 2층 키즈카페 사장님이 갑자기 남편을 보고는 반가운 눈을 하더라고요. 아우, 애 아빠 여기서 일하는구나. 몰랐네. 진작에 말을 하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 왜 모른 척을 해? 요즘 안 보인다 했더니 왜 지훈이 안 데리고 와? 같이 놀던 애들이 엄청 찾는데? 여기서 일하면 애 맡겨놓고 일하기 딱이겠구만. 그게 제 아들이 아니라서요. 아무튼 사람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시죠. 그래, 고생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주문이고 나발이고 너무 황당하고 손이 떨려서 남편에게 갖다 줬어요. 저게 지금 무슨 소리야? 아니 진짜 저 사장님 참 사람 모해하기 좋게 말씀하시네. 사촌 누나 아들을 가끔 사촌 누나 일하러 나갈 때 대신 맡겨주고 데리러 왔었는데 그걸 보고 내가 애 아빠라고 착각을 한 모양이야. 정말이야? 그 말 믿어도 돼? 당신 무슨 의심병이라도 있어? 그럼 내가 숨겨놓은 애라도 있다는 거야 지금? 그렇게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 의심을 해. 그런데 왜 당신을 애 아빠라고 착각해? 조카면 애가 아빠라고 부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냥 사장님 멋대로 날 애 아빠라고 생각하길래 정정하기 귀찮아서 내버려 뒀더니 그대로 착각하신 거야. 사촌 누나가 이혼을 해서 남편이 없거든. 친하게 지내는 애들도 다 있는 곳에서 애 아빠 없다고 광고해서 괜한 상처 줄 일 있어. 그래서 그냥 애 아빠인 척 다녔어. 그래? 정말 그런 거지? 그렇다니까. 애 데려다 주러 다니다가 여기 카페 공고 모집도 본 거고 그렇게 당신 만나게 된 거야. 남편 말을 들으니 일리가 있게 느껴졌어요. 공고 모집을 올리자마자 지원서가 올라온 것도 신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알겠어. 하긴 그렇게까지 당신이 누굴 속일 사람도 못 되고. 그래. 그리고 나 아이 싫어해. 별로 낳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그런데 이야기가 다른 데로 튀었어요. 남편 입에서 연애 때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 튀어나왔던 거죠. 뭐라고? 애 가질 생각이 없다고? 물론 당신이랑 상의해볼 문제긴 하지만 나 혼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별로 생각 없다는 뜻이었어. 근데 당신도 어차피 카페 일 때문에 바쁘니까 일 쉴 생각은 없지 않아?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난 아예 안 가질 생각은 전혀 없었어. 내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내 결혼의 이유기도 했고. 당신이 길 가다 마주치는 아기들 보면 엄청 귀여워하고 능숙하게 다루길래 아이를 좋아하는 줄로 생각했는데 귀여워하는 거랑 키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 그렇지. 귀여운 거야. 애기는 다 귀엽지. 애기 낳는 건 좋은데 그럼 당신 커리어도 끊기고 우리 수입도 반으로 줄어들 텐데 그럼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데이트도 못할 거고. 그래도 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전혀 몰랐어. 아이 생각이 없었으면 결혼도 다시 생각해봤을 만큼 나한테는 아이가 중요한 문제였어. 당연히 당신이 아기를 좋아한다 생각해서 굳이 이런 대화를 해볼 필요도 못 느끼고 있었어. 그런 생각이었으면 진작에 말을 해줬어야지. 난 당신이 이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아이 생각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당신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볼 정도로 그렇게 아이가 중요한 거라면 낳아야지. 절대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었어. 그래도 적어도 우리 신혼은 충분히 즐기고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 지금 벌써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나름대로 신혼생활은 충분히 즐긴 거 아니야? 나는 적어도 3년쯤은 즐겼으면 해서. 아이 낳으면 지금처럼 좋은 식당에 가거나 여행을 가지도 못하니까. 둘이서만 할 수 있는 걸 좀 더 하고 아이를 가져야 당신도 후회가 없지 않을까? 아이를 갖는 데 있어 후회라는 감정이 왜 들어가는지조차 이해가 안 갔지만 남편과 남편 가족의 성향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애써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날 남편과의 긴 대화 끝에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 결혼 3주년쯤부터 아이를 갖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 남은 기간 동안에도 남편과 저는 생각이 다르다는 걸 확 느꼈어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 최대한 돈을 모아놔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면 못한다는 이유로 값비싼 오마카세, 호캉스, 해외여행 듯 온갖 호화로운 소비를 틈만 나면 하려고 하더군요. 이제는 조금 덜 쓰고 모으자. 아이 태어나면 전부 돈인데 아이 이름으로 적금도 모아둬야 하고. 그건 아이 태어나고 해도 되잖아. 꼭 지금 해야 해? 어차피 그동안 모으던 돈도 있는데 굳이 아이 적금을 더 해? 남편과 이런 쪽으로 부딪힐 때마다 불만스러웠지만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면 다 맞춰주겠다고 말하니 더 이상 제 뜻을 주장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차피 3주년까지 몇 개월 안 남았으니 그냥 좀 더 기다려보는 게 마음이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자꾸 제가 자고 있을 때 침실을 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일이 한참 바쁠 때라 퇴근하고 집에 오면 기절하면서 자는 게 일상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밤마다 자다 말고 침실 밖으로 나간다는 걸 눈치채는 게 좀 늦었죠.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지만 몇 번 반복되고 나니 수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따라 나가 몰래 통화 내용을 엿들었어요. 이번 달까진 보내줄게. 조금만 기다려.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해? 남편은 뭔가 숨기려는 듯 조용하게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전화를 끊는 것 같아 방에 다시 들어가려다 마주쳐버렸어요. 그래서 내친김에 물어봤죠. 깼어? 이 시간에 누구랑 통화해? 뭘 보내준다는 거야? 당신 누구한테 돈 빌렸어? 아니, 그 반대야. 예전에 같이 카페 사업하던 친구가 빚이 많아서 돈 좀 빌려달라는데 여유 있을 때 빌려주겠다니까 마음이 급한지 자꾸 보채잖아. 그런 일이 있는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친구들이랑 돈 거래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 그렇긴 한데 워낙 친했던 놈이라 내가 힘들어할 때 많이 위로도 해줬던 애라 외면하기 힘들어서 얘한테만 돈 빌려주고 다시는 친구들이랑 돈 거래 안 할게. 그렇게 큰 액수도 아니고 딱 500이면 된대. 알겠어. 우리도 이제 아이 가질 건데 더 힘들지. 그럼 꼭 갚으라고 해.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뭔가 남편이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지워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결혼 기념 3주년이 되기 2주 전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3주년에는 가게 알바생한테 맡기고 여행 좀 다녀오자. 비행기표랑 호텔, 여행 계획은 내가 전부 짜놨어. 당신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진짜 마지막이잖아. 뭐 여행 가서 아기 생기면 허니문 베이비 같은 느낌도 나고 더 좋지 않나? 남편이 저를 위해 준비했다며 제주도 여행 계획을 쭉 말해주더군요. 짚라인부터 스쿠버 다이빙, 서핑에 우도 카약까지 완전 액티비티로 가득한 체험이었어요. 이런 거야말로 아기 가지면 임산부모로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 생각해보니 우리가 이런 액티비티한 데이트는 많이 안 해봤더라고. 이번 기회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솔직히 액티비티를 즐기는 편은 아니라 여행 계획을 보기만 해도 지치는 기분이 들었지만 늘 남편이 하자는 걸 반쯤은 거절 않더라. 이번만큼은 남편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제주도 여행은 막상 첫날은 힘들긴 해도 재밌더라고요. 첫날은 짚라인을 탔는데 꽤 짜릿하더라고요. 나 액티비티가 꽤 잘 맞나? 나쁘지 않네. 그치? 이럴 때 많이 해야 한다니까. 저녁에는 숙소 근처에서 싱싱한 해산물과 술을 한잔하다가 취해서 바다를 걷는데 남편이 자꾸만 바다 쪽으로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여보 위험해. 우리 술 마셨잖아. 아이 그래도 이럴 때 아니면 밤바다를 언제 당신이랑 걷겠어? 술 마시니까 더 기분 좋지 않아? 파도 소리도 너무 좋고. 그래도 위험하다니까. 밤바다라서 더 위험한 거야. 바다는 낮에 다시 오자. 어? 남편이 자꾸만 위험하게 저를 바다로 끄니 오히려 술이 확 깨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끌고 모래사장으로 나오니 남편이 김이 센 듯한 얼굴이었어요. 당신 왜 이렇게 낭만이 없어? 내 말을 한 번이라도 곧이곧대로 들어주는 일이 없다니까. 숙소에 돌아와서도 남편은 삐진 듯 등을 돌리고 돌아누워서 자더군요. 내심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둘 다 술에 취해 있던 상황이라 위험한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애써 미안한 마음을 지우고 잠을 청했죠. 그런데 밤 12시가 넘었을 쯤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벨이 너무 울려대니 어쩔 수 없이 깨더군요. 남편은 술에 완전히 골아떨어졌고 전화 발신인은 엄마였어요. 이 시간에 전화를 잘 안 하는 엄마께서 갑자기 전화가 오니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예, 너 지금 어디야? 나 제주도예요. 결혼 기념일 여행 온다고 했잖아. 왜 그래요? 너 이 서방 자고 있으면 당장 도망쳐야 해. 근처 다른 숙소에서 자고 내일 아침 날 밝자마자 서울로 올라와. 뭐라고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왜? 내가 지금 말해봤자 내가 내 말을 믿겠니? 일단 엄마 믿고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럼 너 안 좋은 꼴 당해. 엄마는 알 수 없는 말만 하셨어요. 엄마의 말을 믿을 수는 없었지만 이상하게 그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끼치면서 일단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몽사몽한 채로 캐리어를 그대로 다시 싸고
외투를 챙겨 숙소를 나섰어요. 밤이라 마땅히 갈 곳이 없어 택시를 타고 공항 근처로 가서 날이 밝을 때까지 공항에 있었어요. 비행기표도 가장 빠른 걸로 잡아서 다음날 바로 서울로 올라왔죠. 아침에서 점심으로 넘어가는 시간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항에 도착해서는 바로 부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아,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니? 잘 왔다, 잘 왔어, 내 딸. 엄마께서 문이 열리자마자 저를 껴안으시더라고요. 엄마 뒤로 우리 건물 2층 키즈카페 사장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우, 정말 다행이네. 아니, 나는 당연히 이 집에서 다 알고도 결혼시킨 줄 알았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엄마는 키즈카페 사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얼마 전에 계약서를 새로 쓸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글쎄 이서방 얘기를 하시는 거야. 어릴 때 아내랑 사고쳐서 낳은 아이를 종종 맡기러 왔었다고. 아내랑은 애 키우다가 사이가 나빠져서 따로 산다나?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지난번에 카페 갔을 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애는 요즘 왜 안 데리고 오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가 애 아빠 아니라는 둥 잡아떼니까 이상하대. 어른들은 몰라도 애들은 거짓말 안 치거든. 근데 왜 그런 거짓말을 치나 싶었지. 그런데 언젠가부터 소문에 부잣집에 세장가를 갔다기에 어떻게 간 건가 싶었는데 그게 우리 건물주 따님이랑 결혼한 거였다니 세상에. 혹시나 싶어서 내가 알고 있는지 떠봤는데 내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알려주시더라. 세상에 이분 아니었음 우린 까맣게 모르고 살 뻔했지 뭐니. 그제서야 남편의 그 수상했던 모든 행동들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이를 낳기 싫다며 아이만 봐도 경기를 일으키던 모습하며 밤에 몰래 통화한 건 아마도 애엄마지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사위분이랑 친하게 지냈던 애아빠 말로는 부잣집에 세장가 간 이유가 애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빚도 너무 많고 애한테 물려줄 재산도 하나 없고 그래서 부잣집으로 간댔나? 그 집은 무슨 죄가 있어서 없던 빚을 갚고 바깥 애한테 재산까지 물려줘야 하나 했지. 내가 이 얘기 듣고 하도 기가 막혀서 이서방 뒷조사 좀 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이 다 맞더라. 애 엄마도 찾아서 이미 이야기 나눴고 너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 싶었는데 니네 휴가 간 기간 동안 카페에 들렀더니 알바생이 나한테 이걸 주지 뭐니? 엄마가 건네주신 건 제 앞으로 온 서리봉투였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는데 어젯밤에 갑자기 문득 이게 뭔가 궁금하지 뭐니. 뜯어봤더니 세상에 네 이름으로 된 고액 생명보험 서류더라. 수익자는 이서방 단독으로 된 데다 날짜를 보니 효력이 지난주부터라고. 뭐라고요? 그 은큼한 자식이 이걸 집에 숨겨놓으면 들킬 것 같았는지 카페 구석에 숨겨놓은 걸 알바생이 발견해서 준 거야. 네 이름으로 되어 있길래 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 망정이지. 아휴, 내 팔자야. 조사해보니 시부모라고 나왔던 것들도 진짜 부모가 아닌 것 같아. 애 엄마한테 확인해보니 얼굴을 전혀 모르겠다고 하더라.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니 정말 두 눈에서 불이 뿜어져 나올 것처럼 열받고 화가 나더라고요. 우선 집에 가자마자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고 짐을 싸서 친정에 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보험 사기, 살인미수, 혼인빙자 사기로 남편을 형사소송 걸었죠. 다행히 그동안 엄마가 모아놓은 증거가 많아 재판에서는 유리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별도로 가정법원에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했어요. 남편이 사실혼 관계와 아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점을 입증하면 혼인 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엄마와 딜을 했죠. 솔직히 제 입장에선 당신이 남편이랑 처음부터 이 일을 짜고 친 건지 알 길이 없네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시죠. 당신까지 공범으로 잡혀가면 아이는 누가 키우겠어요. 애 생각도 하셔야죠. 아이를 들먹이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자 처음엔 몇 번 버티던 애 엄마도 결국엔 두 손 두 발 다 들더군요. 알겠어요. 증거를 다 넘길 테니까 나한테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말아요. 애랑 조용히 살 테니까. 애 엄마는 통화 녹취와 주고받은 문자를 넘겨줬고 이걸 증거로 제출하자 남편은 빼도 박도 못하게 됐죠.
시간은 좀 걸렸지만 남편은 유죄가 확정되었고 위자료의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져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여보, 진짜 이건 아니잖아. 우리 참 사이 좋았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당신이 하려던 짓은 살인이야. 그건 그냥 충동적으로 했단 말이고 실행에 옮길 생각은 전혀 없었다니까. 차라리 애랑 애 엄마를 버리고 당신이랑 행복하게 살 생각이었다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을 믿으라고? 내가 아직도 그렇게 호구로 보이니? 남편은 업계에서 아름아름 얼굴이 알려졌던 탓에 이 재판이 알려지면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번져나갔어요. 카페 사장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려 쐐기를 박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죠. 나중에 소문을 듣자 하니 애 엄마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지혜랑 같이 지방으로 내려가 연락이 끊겨버렸다고 해요. 한때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는 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니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저를 한낱 돈으로밖에 안 보고 소름 끼치게 이용하려고 했다는 점은 아직까지도 믿기지도 용서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제 사랑이 거래였고 결혼이 함정이었다는 생각을 하니 모든 일이 종결되고 나서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일이 잦았어요. 한동안은 자다가 엄마 전화 벨소리가 울리는 듯한 악몽에 시달려 잠도 잘 못 잤지만 혼인 취소 판결까지 내려져 모든 게 법적으로도 없던 일이 된 지금은 마음이 정말 후련하답니다. 처음엔 믿음이 곧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믿음이 배신으로 무너지는 순간 제 안의 두려움과 분노를 처음으로 마주했죠. 나는 그동안 왜 그런 작은 불안들을 이렇게까지 눈감아 왔을까 하는 자책도 정말 많이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깨닫게 되더군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의 욕심과 거짓 때문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끝까지 내 삶을 지켜낸 사람이었다는 걸요. 앞으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제 삶을 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아직 그때 다친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같은 상처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당신 잘못이 아니다. 당신은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